버블이 된 경고가 아니라 대가들은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고 있다. 변화를 사는 게 전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도주 오마카세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염승환 이사님을 거의 지금 한 5개월 만에 네네.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리고 송일아 기자는 저희 최근에 와이스트릿으로 온 네. 지금 언론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송일아 기자가 네. 와이스트릿으로 갔다 그래가지고 인사 좀 하세요, 우리 구독자.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송일아 기자입니다. 앞으로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출입을 했었고 네네. 또 투자에도 관심 많고 해가지고 네. 이제 저희는 2MC로 갑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제 송일아 기자에게 댓글로 인사해 주세요. 댓글로 인사해 주신 분들께 저희가 빈손으로 돌려보내겠습니까? 되게 오랜만에 모셨는데 네. 한 해가 다 갔습니다. 그러게, 근데 너무 빨리 간 것 같고, 진짜 9월부터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올라서. 뭐 그것도 있고, 저희가 많이 오르니까 또 저도 막 너무 바빠가지고. 빠지시고. 워낙 정신이 또 없어요. 불러주시는 데가 많을 것 정신이 같아요. 없더라고요, 진짜. 호황일 때 염승환 예사님을 얼마나 찾느냐를 보면 인덱스가 딱 나옵니다. 휴원 그래요? 인덱스. 그리고 또 염승환 예사님 얼마나 욕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네. 보면은 바닥이고. 바닥이고 그때 사야 하고. 네. 정신없을 텐데. 아니 근데 저희가 영상 올리고 난 그날 아마 FOMC 결과가 나올 거예요. 맞아요.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이거 하루짜리 예상이어서. 근데 FMC는 금리 인하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차피 할 거잖아요, 지금 분위기는. 네. 그렇죠. 확률이 87%니까 중요한 건 점도표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도표상으로 내년에 3.4로 찍혀 있는데 그거대로 하면 내년에 금리 인하 한 번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9월에 금리 인하 한 번 한다고 이제 그렇게 좀 조정을 했는데 지금 시장은 내년 금리 인하 한 번 한다 그러면 실망하겠죠. 그렇죠. 내년 이제 캐비넷에 그분이 아마 연준 의장 될 것 같은데 예. 최소 3번은 하는 거 아니냐. 그럼 점도표가 떨어져야 돼요. 음. 만약에 그대로 유지되거나 점도표가 오히려 올라간다. 이게 연준 내부가 분열되는 거고 시장이 완전 실망할 수도 있어요. 금리 인하하는 거는 기본이고 인하에도 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호재가 절대 아니고 점도표상으로 3.4보다 떨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3.25 밑으로 가야죠. 그래야 이제 최소 금리 인하 2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반대표도 중요해요. 지금 되게 좀 이번에 뉴스들 좀 찾아보니까 FMC가 되게 어려운 게 옛날 같으면 그냥 다 만장일치예요. 예. 맞아요. 인하하면 인하, 동결하면 동결. 이의가 없는데 지난번부터 갑자기 반대하는 사람들 표가 좀 나왔죠. 예. 근데 이번이 역대급으로 많지 않겠냐. 금리 인하 반대표. 인하를 하는데 예. 인하에 대한 반대표, 반대표, 동결표. 동결표가 요즘에 그러니까 연준이 막 그 한참 인터뷰할 때 연준 인사들이 어떤 사람은 막 금리 인하 해야 된다고 하지만 네네네. 아니다. 뭔 금리 인하냐 지금 지저지저. 물가 이렇게 높은데 그래서 이게 분열돼 있는데 파웰 의장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파웰 의장이 내일 이제 기자회견 하겠죠. 그때 이제 인터뷰하는 걸 보면 분열됐는지 아닌지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의 그러니까 인하가 크게 무리 없이 된 거면 뭐 이제 추가 인하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고 이렇게 반대표가 많잖아요. 그럼 되게 좀 불확실한 얘기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금리 인하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뭐 계속 좀 이게 헷갈립니다. 뭐 고민이 됩니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전 포인트는 그거예요. 인하는 인하보다 점도표와 반대표 이 두 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반대표가 좀 많고 좀 엇갈린다라는 건 당장 지금은 인하가 거의 대세의 네. 전망이니까 인하는 0.25%포인트 하겠으나 네, 동결표가 있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좀 부정적으로 인식을 할 여지가 있는 거고 맞아요. 기존의 점도표도 왜 축구로 따지면 왜 사사이 포메이션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처럼 멀어졌었잖아요. 네, 지금도 그러면 이게 다시 합치될 리는 별로 없을 거고 네. 또 벌어질 텐데 그럼 이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좀 악재? 시장이 호재 지금 원하는 어떻게 인식을 건 하나요? 내년에도 금리 인하를 계속 하는데 하는 건 맞아요. 근데 더 낮추길 원하는 거죠, 지금 시장은. 지금 그걸 그렇죠. 기대하잖아요. 시장은 늘 그렇죠. 예. 그리고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이 비싼 기업들의 주가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유동성 때문에 유지가 되는데 이게 갑자기 물 뺀다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우리 11월에 금리 동결한다고 갑자기 하니까 와장창 맞아요. 빠져버렸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만약에 내년에 금리 인하 3번을 해야 되는데 점도표가 올라간다는 건 이게 용납을 못하는 일이죠, 오히려. 근데 떨어지긴 할 텐데 그 점도표가 시장이 원하는 만큼 좀 또 떨어져야 되고 반대표가 많은 거는
결국에 연준 장악이 안 된 거예요. 그럼 내년에도 캐비넷 셋이 되더라도요. 연준 위원들을 자기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계속 반대 의견들이 나오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조절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반대표가 나와도 되게 적어야 되고 점도표도 많이 낮을수록 좋다. 그러니까 인하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돼요. 이번에는 인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진짜 그 내용 12월에 보통 점도표 찍으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이 역대급 매파적 금리 인하가 될 거다. 네. 이런 얘기들이 매파적 맞아요. 금리라. 네, 이런 얘기들이 그 시장이 되게 나오는데. 두려워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되면 이제 한번 또 발작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럼 또 트럼프가 가만히 안 있을걸요? 저 연준 이사를 다 잘라버리겠다 뭐 이럴걸요? 예, 그럴 수 있는데 근데 트럼프도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트럼프도 좀 쫄리는구나 지금. 아이 쫄리죠. 왜냐면 혼자 정치하는 것도. 지지율이 너무 떨어졌어요. 그렇죠. 지지율은. 그래서 얼마 안 됐잖아요. 갑자기 엔비디아 H200 수출 허용하겠다는 게 중국이 또 안 받는다고. 중국이 갑자기 또 안 받는다고 하니까 저도 의미, 이게 예. 뭐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배경은 뭐 어. 젠슨하게 요구도 있지만 그럴 거면 진작 받아들였겠죠. 근데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게 결국 이 중국과의 관세 대결 때문에 이게 척졌잖아요. 그래서 사실 미국 국민들도 지금 물가 부담. 얼마 전에 미국 그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3번 다 이겨버렸잖아요. 맞아요. 예. 그게 저는 결정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막 농민들 만나러 다니고 지지율 올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약간 저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 관계에서. 예. 그러니까 트럼프도 지금 입지가 되게 좀 좁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그 연준을 뭐 장악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지만, 지금 어쨌든 지금 이번에 만약에 연준이 분열되는 쪽으로 나오면, 시장이 내년에 원하는 거 연준을 트럼프가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 금리를 생각보다 더 세게 내리고, 이런 좀 그 희망 회로도 많이 돌렸거든요. 항상 시장은 또 그러니까. 예. 근데 그게 안 돼 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FMC 이번에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저는 혹시라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시장이 빠질 수는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다고 대세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아하. 그래도 금리 인상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1월처럼 흔들릴 흔들릴 수 오히려 있어요. 그때가 기회가 네, 될 기회가 수도 또 될 있죠. 수 있는데, 다만 어쨌든 한번 또 가격하게 빠질 수는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을 좀 주의하고 대응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좋습니다. 국채 금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일본 뭐 10년물도 2%뭐 눈앞에 두고 피어오르니까. 있는데 네. 피어오르는데 이게 금리가, 그러니까 이게 미국 시장도 그래도 그런 거에 비하면 되게 잘 버티거든요. 이 국채 금리가 단기는 떨어져도 예. 장기 금리가 안 빠지잖아요. 그럼 되게 부담되거든요. 왜냐면 IT 기업들한테도 최근에 IT 기업들이 또 자금 조달을 막 채권 찍어서 채권 하니까 마련,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게 금리라도 떨어지면은 버블 논쟁이 좀 이게 완화될 텐데, 요새 또 10년물 금리는 계속 오르거든요. 아니, 금리 인하 한다고 하는데도. 그러니까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결국 물가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이 장기 금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년에 금리는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사실. 단기 금리는 금리 인하를 많이 하면. 근데 문제는 10년물 금리는 긴 기간을 보니까 결국 트럼프나 뭐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똑같은 게 전 세계가 다 재정은 다 돈을 풀어요. 돈을 막 찍어서 풀죠. 채권 발행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올라요. 그렇죠. 결국엔 물가가 오릅니다. 돈이 풀리니까. 그리고 채권을 발행을 많이 한다는 건 채권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다 AI 투자하려면 자금 수요 있죠. 그렇죠. 자금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우리가 은행 갔는데 서로 돈 빌리려고 그러면 금리 올라가요. 튑니다, 당연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10년물이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떨어뜨리는 방법은 이 구조를 당장 못 바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연준이 해결을 해야 돼요. 혹시 금리 중앙은행이 장기금리 그 장기채 사주는 거? 중앙은행이 사는 것도 음. 있지만 QE를 하진 않을 거예요. 양쪽 하나를. 그래서 제가 좀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연준이 할 수 있는 게 그 SLR이라고 그래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요게 이제 그 밑에 분모가 은행의 전체 자산, 뭐 대출부터 다 포함해요. 네, 국채도 네, 네. 사실 거기 국채가 들어갈 필요는 없거든요. 위험 자산도 아닌데 국채도 들어가 있고, 그 중에 은행이 실제 갖고 있는 자산을 나누는 거죠. 실제 그냥 은행의 순수한 돈.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좌에 1억 갖고 있는데 2천만 원은 내 돈이고 나머지 뭐 주식부터 뭐 대출 받은 거 다 합쳐서 그게 네. 8천이면 네. 그거 나누면 되죠. 네, 나누면 그게 한 40% 되려나요? 그 정도 나올 텐데, 근데 어쨌든 이제 그거를 나눴던 비율이 5% 이상 유지를 해야 돼요. 지금 규제상. 근데 이걸 5% 이상으로 유지하려면 이 더 높이는 방법은 뭐죠? 내가 내 실제 자산을 더 많이 키우든가 분모를 줄이면 되죠. 네, 네. 근데 이 분모를 줄이려면 미국 국채를 살 수가 없어요.
국채가 밑에 포함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얼마 전에 미셸 보우만 연준 부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레버리지 요구, 그러니까 SLR 규제를 좀 완화하자 이런 얘기를 좀 꺼냈어요. 파열 의장도 여기에 일정 부분 동의는 해요. 그럼 이게 되면요, 미국 은행들이 이 국채를 빼주죠, 분모에서. 그럼 마음대로 사도 돼요. 그럼 국채를 사도 이게 안 들어가요. 금융위기 때 실제 그랬어요. 국채 빼줬어요. 그래서 국채 막 샀거든요. 네. 그래서 국채 막 사니까 무슨 일 발생하죠? 시중에 돈이 확 뿌려지고 그 금리가 확 떨어져 버렸죠.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그래서 지금 금리를 떨어뜨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연준이 이제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SLR 비율을 여기서 국채 빼주자. 국채를. 빼면 이제 은행들은 은행들이. 마음 놓고 사요. 네. 그러면 10년물 금리가 꺾여 버립니다. 그냥. 그냥 사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뭐 규제 대상이 아니니까. 근데 그거를 논의 중에 있는데 내년에 실제 연준이 할지는 제가 모르는데 트럼프가 간절히 아마 바라고 있을 거예요. 트럼프는 무조건 이 10년물 금리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면 이제 주식시장은 이제 파티로 가는 거죠. 그냥 위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재정 지출 부담도 좀 줄일 수가 있겠고 시장 금리도 좀 완화를 시키면서 돈이 더 맞아요. 돌도록 만들고 경기 부양이 될 테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요거는 연준이 하는 거고 이제 미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됐잖아요. 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은 통과됐는데 유예 기간이에요, 지금. 네. 제도 좀 만들어야 돼요. 지니어스. 그래서 27년 1월부터 시행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이제 27년 1월에 시행되면 그 스테이블 코인은 일단 아시겠지만 발행사가 이 코인을 찍는 순간 미국의 채권이나 달러 자산을 갖게 돼 있잖아요. 네. 예, 일부를. 그래서 거기에 물론 단기 채권도 있겠지만 장기 단기 채권도 포함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미국 채권 수요가 늘어요. 왜냐면 발행하는 순간 사야 돼요. 그거랑 똑같이. 그래서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이 망가지지 않는 이상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좀 꾸준하다면 미국 이제 재무부가 원하는 건 그거거든요. 이게 흥행만 잘하면 어쨌든 찍어내는 순간 미국 채권을 사야 됩니다. 일정 부분. 그럼 어떻게 되죠? 당연히 채권 수요가 되니까 금리가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연달아서 두 개가 터지면 이 주식은. 국채가 확 빠지는 네. 거죠. 금리가. 그럼 이제 주식은 당연히 좋죠. 기업들 자금 조달. 거기다 AI 버블 논쟁이 있는데 채권 금리 떨어지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변수인데 이게 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될지 아니면은 뭐 이게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트럼프는 이 두 개를 어떻게든 하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일단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일단 그게 주식 투자자에게는 분명히 또 유동성 호재가 될 네. 테고 다만 이 시나리오대로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테고. AI 버블 얘기는 뭐 말씀하셨지만 네. 사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제가 여러 그 방송들을 봐도 AI 버블은 시기상조다. 아직 뭐 닷컴 버블이랑 차원이 다르다. 이런 사실 전망들이 대부분인데 막상 투자를 하려고 하면 약간 좀 꺼려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좀 어떻게 봐야 돼요? 내년에 어떻게 근데 해야 이게 돼요? 네. 비싸긴 하다 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오늘 그 보니까 그 빌 게이츠도 그 CNBC 인터뷰한 걸 제가 봤거든요. 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빌 게이츠가 그 AI 그 이제 엄청나게 경쟁은 계속 심화될 수밖에 없다. 거기서 옥석을 가려라. 근데 뭐라고 했냐면 팔란티어랑 테슬라 대놓고 비싸다 그러고 그랬어요. 아니 비싼 비싸지. 건 알죠. 알죠? 비싼 건 네. 알지만. 그러니까 이제 조심하라는 신호죠. 이게 네. 왜냐하면 막 팔란티어 400배 PER, 테슬라 200배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싸다고 경고했지만 오히려 올랐어요. 또 기업들 주가는 올랐기 때문에 그 경고가 통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미국의 이런 유명한 분들도 경고는 해요. 계속 비싸다 비싸다. 그러니까 버블은 아니라 그래요. 근데 불편하다. 지금 밸류에이션이 너무 좀 목에 찬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다만 이런 얘기가 아주 수백 번 나와도요. 주가 잘 안 빠지는 이유가 결국 유동성이 너무 좋아요. 지금. 그렇죠. 돈이 너무 풀려요. 그래서 앞에서도 그 금리의 네.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신 게 그 비싼 빅테크들의 밸류를 정당화시켜주는 맞아요. 게 또 금리니까. 예. 그러니까 수영장에 그때 그 어떤 기사를 보니까 수영장에 물이 너무 넘쳐요, 지금. 그러니까 수영장에 물이 적당히 찬 게 아니라 그냥 넘쳐요, 막. 찰랑찰랑. 근데 그거를 트럼프가 옆에서 물 뿌리고 있는 게. 거기다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물 뿌리고 있죠. 그렇죠. 예, 재정 지출 그냥 나는 빌려서라도 하겠다. 이러니까 근데 그거를 딱 인지하시는 순간 주식시장에 계속 머물러야 돼요. 비싼 건 알지만 쉽게 이 파티장을 떠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대목이죠. 그거를 뺀다면 그러니까 11월에 발작했잖아요. 돈 뺀다 그러니까 예. 갑자기. 그래서
그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중간중간 이런 이제 고밸류는요, 어쨌든 변동성은 수반해요. 갑자기 뭔가 좀 이슈가 생기면 엄청 빠집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는 그럴 때 하신 게 좋아요. 11월에 한번 빠졌던 빠졌을 것처럼. 때. 그래서 지금 또 다시 올라가는 구간에서 뭐 미국 주식을 적극적으로 담을 건 아니고, 다만 흔들릴 때. 흔들릴 때. 네, 담는 거는 이제 계속 유동성 지원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트럼프는 중간선거 지면 끝나요. 맞아요. 레임덕 가요, 네. 바로. 그래서 무조건 이겨야 되기 때문에 더 제가 봤을 때는 더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또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주식시장은 큰 그림에서는 나쁘기가 좀 어려워요. 어렵지만 중간중간 뭐 연중과의 불협화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유동성이 좀 마르는 게 한 번씩 나오면 그럴 때. 급 나가겠죠. 그때 도망가지 말고 네. 예, 파티에 좀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 파티에 일단 참여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수영장을 떠나면 안 된다. 수영장을 떠나고 싶어도 트럼프가 물을 너무 뿌려요. 그래서 떠날 수가 없어요. 저도 이거 되게 고민하고 있는데 뭐 버블인 거는 아는 사람들도 필연적인 버블이고 가야 하는 버블이고 그럼 비싸면 투자 안 할 거야? 해야지. 그럼 너 이 시장 떠날 거야? 또 여기 머물러 있어야지. 왜냐? 뭐 돈을 계속 푼다고 하는데 네. 남들만 부자 되는 거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거냐? 사실 그거는 또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사실은 지금 그냥 만약에 내가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투자를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갖고 있는 그 원금은 지금 계속 녹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풀린 만큼 녹아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더 지금 심각한 게 원화값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원화값이 계속 떨어지면 물가는 계속 오를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갖고 있는 현금은 실제 그냥 액면 그대로의 내가 1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네. 물건은 점점 줄어들어요. 실제 손해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걸, 나는 안 까먹었다고 생각하면 그건 굉장한 착각이고, 예. 그래서 그거를 보존해야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든. 그러니까 뭘로 보존할 거냐는 고민이 필요한데, 그래서 많은 투자은행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금은 반드시 사라. 일정 부분. 왜냐하면 그걸 방어를 해야 되니까. 예, 이거 다 공통된 얘기예요. 뭐, 저만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은 현금 보유하신 분들이 좋아지려면 금리 올려야죠. 긴축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돈의 가치를 올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세상에 어떤 정부가 그걸 선택하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 그렇죠. 다 돈 풀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중앙 못해요.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구조를 이해하신다면, 그러니까 이거를 깨는 방법은 그 우크라이나 전쟁 나가지고 물가 급등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금리 인상하기 어렵거든요. 당장은.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자산시장에 참여는 하셔야 되는데 다만 많이 오른 건 맞으니까 기회를 좀 잘 포착하자. 중간중간 올 거니까. 그 말씀은 드리는 거예요. 그 원화값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사실 환율도 지금 좀 계속 문제잖아요. 네. 오늘도 뭐 한국은행 모두가 나와가지고 뭐 환율 뭐 상승이 70%가 개인 투자 서학개미 때문에 뭐 이런 뭐 발언을 하셨던데. 네. 근데 저도 이제 뭐 ETF 같은 거 투자를 하려면 네. 이걸 환해지형으로 살까 말까가 좀 고민되더라고요. 지금 고민되는 시점이긴 해요. 네, 그럴 때 환율 좀 전망은 어떻게 뭐 물론 신도 못 맞추는 게 네. 환율이라고 하지만 근데 좀 이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네. 그게 한국은행이 했던 얘기는 팩트가 맞아요. 팩트는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10월하고 11월 달에 개인 투자분들이요. 그 자료가 나온 게 있는데 해외 주식 산 게 10월에 9.5조 샀고, 그 다음에 11월에 7.7조를 샀어요. 그 역대급이에요. 사실 이렇게 많이 산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고, 그 다음에 연기금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이제 정부까지 포함하면 그게 아마 다 합치면 10월에만 25조 정도 될 거예요. 경상수지 흑자하고 외국인이 우리나라 채권 산 거 있죠. 이건 이제 반대로 달러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들어오는 거보다 7조가 더 많대요. 10월에만? 10월에만. 네. 그러면 당연히 누가 봐도 이거는 환율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예요. 그래서 올라간 거 맞잖아요. 그러면 한국은행이 말을 잘못한 건 아닌데 왜 기분 나쁘게 말하냐. 난 그게 짜증나는 거예요. 쿨하니까. 네, 그런 거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닌데 기분 나쁘게 하는 기분 친구들. 나쁘게. 그런 공감 느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안 돼요. 아니, 개인 서학개미분들이 퇴직연금하고 자기 돈 가지고 나 자산 관리하고. 그렇죠. 아니, 이렇게 돈 푸는데 네. 원화값 떨어지는 거 뻔히 아는데 미국 달러로 바꾸겠다. 그게 뭐 잘못된 건가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쿨하니까 네. 뭐 이런 저는 그런 발언 아니, 쿨한 괜히 거보다도 하셔가지고. 아니 자기가 생존 복능으로 하겠다는데 저는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걸 왜 그렇죠. 사실은 맞는데 왜 기분 나쁘게 말을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요인 중에 하나인 건 맞는데 네. 꼭 그 요인인 것처럼 이제 들렸으니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화를 내셨던 네. 것 같고 근데 어떻게 보면
개인의 한 명 한 명 한 명의 합리적인 선택인데 맞아요. 그게 또 모이면 또 국가적으로는 원화가 더 녹는 네. 이런 현상이 그게 고민인 거죠 또.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11월 달에 제가 그 자료 중에 하나가 뭐냐면 11월에 7.7조 원 샀다 그랬죠. 네네. 그 중에 3.5조가 레버리지 투자예요. 한국인들의 레버리지 특징. ETF. 레버리지 ETF. 네. 역시 또 우리나라 사람들 엄청 막 샀어요. 3배짜리도 있고. 미장을 네. 국장으로 만드는. 네, 그래서 저는 환율이 결국 아. 꺾일 가능성이 높다. 음. 이 자금은 결국 나갈 돈이에요. 나갈 그쵸. 돈이라는 아니, 레버리지는 레버리지를 장기로 장기로 하시는 안 경우가 하니까. 크진 예, 예. 않아요. 왜냐하면 11월에 한번 확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레버리지 빠졌죠. 들어간 거예요. 네. 근데 이분들은 조금 오르거나 어차피 수익 나거나 아니면 또 손실을 봐도 레버리지 성격상 장기 투자 많지 맞아요. 않거든요. 또 연말에 돈 쓸 때 많으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과거에도 이렇게 보면 해외 주식을 한두 달 많이 사는 경우 있는데 그걸 10개월 막 1년 내내 사는 경우는 없어요. 중간중간 어떤 달은 또 팔기도 해요. 순매도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종합해 보면 지금 환율 이렇게 개인 투자분들 올랐다고 저는 호들갑 떨 건 전혀 아니다. 어차피 지속성은 없어요. 내년 어느 시점 봄 되면 어느 달은 순매도 나올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렇죠. 이거를 마치 위기처럼 볼 필요도 전혀 없고, 그리고 전 세계 그 보면 선진국들은요, 그 개인 투자분들 다 해외 자산 많아요, 원래. 그 선진국형이에요.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아, 되어가는 맞아요. 거죠. 돼가고 있는. 그래서 고환율 되는 게 네. 되게 이상한 거 아니고, 그리고 아베노믹스 때 돈 왕창 풀었잖아요. 네. 그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주식시장의 환율, 우리 기본 공식이 있죠. 환율 오르면 위기고, 국내 코스피 빠진다. 이게 지금 안 맞잖아요, 전혀. 과거의 공식. 예. 왜냐하면 아베노믹스 때 그때 돈 풀어가지고 엔화가 반토막 났는데 실제 주가는 5배나 올랐거든요. 이게 돈 풀어서 이게 그렇죠. 커피같이 떨어진 거니까. 근데 자산은 반대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국면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지금 환율 상승을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거는 수입하는 기업들 좀 내수물가 오르는 거 이런 부분들은 좀 걱정은 되고. 면세점. 예, 맞아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부분 때문에. 네, 더 그래서 못하죠. 환율이 떨어지는 거는 분명히 필요한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내수는 안 좋아지고 자산 가치는 좋아지고. 맞아요. 그게 이제 힘든데, 그러나 이 부분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는 게 결국엔 내년에 달러는 훨씬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방송에서 많이 했던 얘기인데, 네네. 첫 번째가 내년에 경상수지가 역대급일 겁니다. 뭐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내년에 지금 삼성 하이닉스 합쳐서 180조 영업이 둘이 합쳐서. 예. 그게 내수에서 번 돈 아니잖아요. 음. 다 달러로 들어올 텐데.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가 세계 채권 지수. 음. 거기에 내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들어가요. 예. 맞아요. 이제 리밸런싱 한다 그러죠. 음. 그게 월 9조 원 정도 음. 예상을 해요. 돈 들어오는 게 달러가.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외국인들이 막 요새 11월에 주식 엄청 팔았잖아요. 팔았어요. 10조 이상.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 다 나가는 거 아니냐. 근데 실제로 외국인 전체 증권 투자를 합쳐봤더니 순매수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외국인들의 채권을 엄청 사요. 주식은 파는데 채권은 또 사요. 그럼 돈 빼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예. 그래서 외국인 자금은 그냥 외국인 자금 많이 나갔다, 이건 틀린 얘기고 채권하고 항상 같이 보셔야 돼요. 전체 규모로는 빠져나간 게 아니고, 어차피 내년엔 채권 더 많이 살 텐데. 그래서 너무 이 환율에 대해서 지금 높은 건 좀 부담은 되지만 시간 지나면 좀 내려오지 않겠냐. 환해지형 ETF 안 써도 되겠네요. 아니, 사는 게 낫죠, 지금. 만약에 그렇다면. 왜냐면 만약에 이제 이 논리에 동의하고 워낙 환해지를 강세로 갈 수 해야죠. 있다는 얘기니까. 원달러 네, 환율 빠질 수 환해지를 있다는 해야 돼요. 얘기니까. 그러게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선진국형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당장 현금 흐름으로 보면은 돈이 달러가 나가는 것처럼 보이나 재무상태표나 재무제표에서 보면은 자산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자산 투자. 우리는 이제 원래 또 해외 대외 채권국인데 거기에다가 해외 자산이 더 많아지고 있는 현상. 다만 이제 위기 때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안에서 달러가 좀 마를 때 어떻게 될 거냐가 좀 근데 걱정이긴 그거는 합니다만.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부채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위기가 그냥 그쵸, 오는 거예요. 빠져나가면. 근데 지금은요, 엔비디아 자산. 팔면 돼요, 그냥. 음. 여러분 자산. 갖고 계신 엔비디아 팔아서 원화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심각한 위기가 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엔비디아 네. 팔고 테슬라 팔고 다 자산, 팔랑타 우량 자산 팔고. 팔아서 현금하면 네. 되죠. 네. 네.